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했었지만 양가 집안 모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무시한 예비 시모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예비 시모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매장을 여러 지역에 몇 개 운영하셔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될 뻔했던 예비 신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비 신랑도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예비 시모는 제 입장과는 다르게 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예비 신랑을 보기 위해 카페를 들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모와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와 예비 시모의 팽팽한 긴장감은 상견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진혁아, 엄마 왔다. 근처에서 밥 먹고 지나가다가 오늘 엄마 지인분들이 우리 아들이 만든 커피 한 잔씩 하고 싶다길래 잠깐 들렸는데 커피 좀 줄 수 있지? 아, 당연하죠. 몇 잔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다들 안 들어오시고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드시다 가시라고 해요. 우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커피만 받으면 되니까 괜찮다. 다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했거든? 7잔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만 까딱하시곤 무시하더니 예비 신랑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를 남자친구도 인지했는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가끔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도 해서 같이 커피를 만들어 내어 드렸는데 제 커피는 옆으로 쓱 밀더니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만 한쪽으로 빼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닌 자기 아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거라면서 같은 기계에서 나온 커피라도 느낌 자체가 다르다며 제가 만든 건 저보고 마시라면서 첫 대면부터 딱딱한 말투로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를 지인분들께 나눠주며 저를 무시한 채 남자친구한테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면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었고 예비 시모의 행동에 좀 놀란 것도 있었어요. 보통 인사를 주고받게 되면 아무리 제가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비 시모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을까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아버린 상태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카페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저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매장 문을 닫으려 했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요. 그리곤 매장 문을 닫지 말라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와 남자친구 보고 잠깐 앉아보라면서 손짓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와 긴장되는 분위기에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까는 내가 뒤에 지인들이 있어서 제대로 대화를 못했었는데 어차피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얼굴 본 김에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지인분들 먼저 보내고 다시 온 건데 방해한 건 아니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 한 달에 버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 직급이 과장이라면서? 대기업 다니면 그래도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텐데 내 아들이 카페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의 일부를 내 생활비로 주고 있거든. 그럼 만약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을 좀 더 받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네. 대기업 다니는 월급만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잖아. 엄마,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적은 편은 아니지. 그런데 이 카페 엄마가 해준 거잖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 전부 다 갚으려고. 네가 내 아들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야. 이건 상식이잖아? 지금까지는 너 혼자 벌고 있었으니까 내가 카페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었지만 둘이 결혼한다면 당연히 카페 운영에서 들어온 수익의 90%는 가지고 와도 되잖아. 엄마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 혜영 씨라고 했나? 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이 맞는지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어? 예비시모는 저와 첫 대면에서부터 돈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지만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딱 잘라버리고 제 입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에게 돈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갚고 자신의 카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길 정도로 돈을 갚는 것보단 결혼하게 되면 돈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 생활에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곤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빌려준 돈을 전부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라면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의 친엄마가 맞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매장을 차려줬다 해도 돈을 받는 걸 떠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건데 예비시모는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며
양보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라며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모가 좀 전에 저를 대했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다시 온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더 큰 문제가 생겨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보통 엄마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많이 힘든 생활을 해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떠난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예비 시모의 성격이 일반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수익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장을 차린 거라 예비 시모에게 도움받은 금액을 전부 다 갚으려면 최소 5년은 예비 시모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고 살림 차리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예비 시모는 자식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몇 년 안에 갚는 걸로 해서 끝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해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 최대한 좋게 넘어갔어요. 아예 안 갚겠다는 게 아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비 시모가 배려해 주길 바랬던 거였는데 저희 입장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아서 그게 좀 서운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조건에 응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0%는 시모가 가져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문제 때문에 예비 시모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다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게 봐주셨는데 예비 시모는 돈 얘기부터 꺼내서 서운하기도 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저도 정식적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시모가 말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내린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위해 상견례 일정을 잡아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예비 시모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잡은 상견례 장소가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은 미리 남자친구가 선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상견례 자리에 동생이 좀 늦어서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좀 그랬는지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늦는 거 아니냐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길래 동생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동생의 직업이 변호사인데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해주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상견례를 먼저 시작하는 걸로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불안했었는데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때 때마침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이 늦었었고 동생은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느라 좀 늦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는 예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막 들어온 동생에게 뭐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메뉴판을 들어 열었는데 엄마가 메뉴판을 동생에게 건네주더니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동생이 직접 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마주보고 앉아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 시모를 뺀 양가 집안 모두 당황했고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예비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팍 상했었고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예비 시모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 영어로 된 메뉴판도 읽지 못하는 모습이 웃겨서 좀 웃은 것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자식이 대기업 다니면 뭐해? 부모가 상식 이하인데 제가 원래 몰상식한 집안과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하셔야죠. 영어로 된 메뉴판 하나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겠네요. 둘째 아드님은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왔다면서 어떻게 예비 사도는 기본적인 영어도 읽을 줄 모르세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영어를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상견례에서 중요한 문제인 건가요? 그러는 당신은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집안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몰상식해 보이는데?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려. 내가 지금 결혼을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래도 결혼하려 했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면 나도 절대 못 참아.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하는 짓도 정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네요. 엄마, 아빠, 그냥 일어나요. 저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랑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 이거 놔. 어차피 끝났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초면에 몰상식한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는 너희 집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네에서 작은 배달 대행 사업 운영하면서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너랑 오늘부로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혜영아, 잠깐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관계를 끝내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네가 내 전부인 거 알고 있잖아.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엄마가 말 실수한 건 맞잖아요. 제 인생 망가뜨릴 거예요? 엄마 때문에 혜영이랑 헤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내가 왜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머리를 굽혀야 되는 건데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영어로 된 메뉴판 읽지 못하길래 그런 모습이 웃겨서 웃은 것뿐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니? 나를 쳐다보는 거 봐봐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잖아. 이게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세야?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일단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넘어가고 따로 나한테 서운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삿대질도 모자라. 당신 일한다. 너는 이런 못돼 처먹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헤어지면 얼굴 안 보겠다는 말까지 하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너 능력 좋고 너 좋다는 여자들 한 트럭이나 태기 중이다. 너도 미련 버려라. 옆에 있던 동생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집안인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충격을 받은 저희 부모님을 자리에서 일으켜드린 뒤 먼저 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곤 애원을 했지만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살 바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강하게 뿌리친 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쫓아와
저희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그날 헤어지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경직된 상태로 서 있었고 뒤이어 예비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네요. 성격이 거지 같은 예비시모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 한 번뿐인 제 인생 무너지는 건 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을 했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 확실하게 끝내려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제 동생이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마 뒤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용서를 구하게 되는 반전이 펼쳐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었네요. 저기 혜영이 어머님, 이러다 정말 저희 다 굶어 죽습니다.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이대로 망하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저는 상식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던가요? 잘못은 그쪽에 해놓고 왜 저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양심 있게 행동하세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도 중요하다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정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왜 다른 업체들은 놔두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때 그 말 한마디 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집안은 얼마나 상식 있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건 뭐 상식을 떠나 돈만 벌어먹으려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 상식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소문이 전부 다 퍼졌던데요. 그쪽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맡으면 벌금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저는 법조인이라 법에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행동한 것뿐이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죠.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유는 동생의 분노가 그 집안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고 폐업 직전까지 와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 줄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 집안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했는데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 특성상 한 건이라도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야 그 집안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아줌마는 배달 기사들을 압박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조사한 동생은 그 집안의 배달 대행 소속에 들어가져 있는 배달 기사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도를 달리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 신고를 넣었어요. 동생은 일이 바빠 직접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배달기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무조건 촬영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 벌금의 시작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해야 되는 벌금의 액수가 몇십에서 몇백 단위까지 올라가더니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자 버는 돈에 비해 납부해야 되는 벌금이 훨씬 많아지게 되자 배달기사들이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되었고 그 동네는 배달 안전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배달기사들과 사장인 아줌마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그 집안 업체에서 한두 명 나오게 되더니 결국 배달기사들은
다른 대행업체로 전부 옮기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대행업체 사장인 아줌마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배달을 하면 돈을 벌 수 없으니 위반을 하라며 지시를 내리면서 압박을 가하자 배달기사들은 더 이상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다른 업체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특히 배달기사들이 그 집안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입소문이 돌아 그 업체에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되자 나중엔 아무도 그 업체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제 동생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줌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배달기사들이 새로 들어와도 벌금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전부 다른 업체로 옮겨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배달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다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법대로 살라고 아줌마를 돌려보냈어요. 아줌마는 동생이 좋게 넘어가려 하지 않자 배달 대행 기사들 대부분이 신호 위반하는 건 당연하다고 큰소리치며 끝까지 해보자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 대행업체는 배달기사를 고용하지 못해 폐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배달기사분들은 무조건 법규를 지키면서 배달을 했고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건 상견례 때 그 난리가 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인도로 무섭게 달려와 저희 부모님과 큰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달기사가 그 집안의 대행업체 소속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동생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기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아줌마는 배달 대행으로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그건 전부 뒤에서 배달기사들을 압박해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처리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대행업체가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그 대행업체는 폐업이 되었지만 그 동네의 시민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클린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온 동생은 한 번 시작한 건 뿌리를 뽑기 전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동생도 많은 희생을 했어요. 변호사 일도 해야 했지만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 동생이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게 입소문이 난 이후 지역 카페 회원분들께서 안전한 동네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소정의 선물까지 직접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몇 번 배달 기사분들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위험까지도 오게 됐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보단 바로 잡는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사장이었던 그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훨씬 더 안전해졌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면 제 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비록 파혼을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게 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달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내부 구조 조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무언가가 제 발끝에 닿았고 고개를 숙여보니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와 꺼내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박스 테이프로 전체를 밀봉해 놓은 상자를 잠깐 흔들어 본 뒤 다시 침대 밑에 도로 넣어 두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뜯으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준비가 다 끝이 났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있던 박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음식을 먹던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아예 뜯지도 못하게 테이프로 촘촘히 감아놨던데? 그냥 열고 싶지 않아서 촘촘히 감아둔 것뿐이야. 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것들이라 밀봉해 놓은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왜 버리기에 아까운 거지? 그런 물건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상자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결혼했어도 당신 물건이 아니면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제 시선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신혼 초라 저 또한 말도 안 하고 아내의 물건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꺼내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했었어요. 아주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아내는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평소처럼 대하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검은색 상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나서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형의 얼굴은 붉어진 상태로 무언가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듯 보였었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과 처형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이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아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린 처형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네가 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알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냐고. 너 정말 그러다 벌 받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이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네가 잘했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 피해 누가 감당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두 번 다시 일로 엄마랑 내가 신경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한 거 알고는 있어? 장모님과 처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모님과 처형한테 불만이 많이 쌓였는지 쉬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태였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장모님과 처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셨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방에 들어가 아내를 진정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일단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네요. 좀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랑 처형이 흥분하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집안일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별일 아닌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이야.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네요. 그런데 장모님과 처형이 다녀가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저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던 저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최근에 퇴사한 사람의 몫까지 해야 돼서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람이 구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내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평소에는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더니 왜? 오늘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네.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명의 직원이 퇴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해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당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지 않고 항상 속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나중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조만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고 모든 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도 많은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나보다 중요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회사에서 5시 정각에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야근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퇴근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만간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나는 온전히 당신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 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회사에 야근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데 설명해줘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겠지. 지금의 상황에선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좋겠어.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제가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달 넘었는데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와 같이 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을 테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그런 불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제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죠. 그만큼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퇴근하고 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 정각이 되자 퇴근한 아내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탄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이 제가 쫓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차량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고 이리저리 추월을 하면서 절대 따돌리지 못하게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갑자기 바뀐 정지 신호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침대 밑에 있던 상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겨둔 의문의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상자와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의 모습들은 저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서 그런지 집에 있던 술이란 술은 전부 다 마셔버렸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였네요.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힘겹게 주워들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길래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께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말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자 처형이 대신 핸드폰을 건네받아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처형이 알려준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하셨고 제 눈앞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과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되묻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전날에 제가 쫓아갔던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한 남자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자 외도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사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동조차 없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해야 됐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장모님과 처형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처형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와 처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병원 사각지대에서 소곤거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급하게 아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는 관뚜껑을 부쉈습니다. 제가 관뚜껑을 부수기 시작하자 처가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리자 제가 집안에서 그토록 찾았던 아내의 검은색 상자가 간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버린 순간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제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네요. 저와의 시선을 피한 장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엄청난 소란에 장모와 처형이 안치실로 급하게 들어오길래 상자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바닥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걸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 이제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혜진이랑 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요? 왜 이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고 두 사람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보,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 넣어둔 것뿐이라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래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장모와 처형이 나눈 대화가 안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는 온몸을 떨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처형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가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게 녹음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데?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야. 만약 그 물건이 박서방 집에 있는 상태로 혜진이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 걔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찌됐든 박서방 몰래 간속에다 넣어놨으니까 화장하면 증거물은 같이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몰래 처분하고 싶긴 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으로 처분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 이참에 이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고아였던 그놈과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다가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부터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됐었잖아. 내 딸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둘이 겨우 헤어지게 만들어서 겨우 돈 많고 능력 좋은 놈이랑 결혼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놈이 나 몰래 내 딸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걸 들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벌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뒤쫓아간 것밖에 없고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박서방만 옆에 끼고 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너도 인생길 좀 피려면 앞으로 입 조심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나오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모는 둘의 관계를 정리시키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의 결혼 이후 또다시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긴 채 저희 집안에게 접근한 처가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모든 건 장모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이 나고 처가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던 도중 차량 사고가 난 근처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음성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나랑 그냥 도망치자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나는 가족도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10년을 기다렸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 임신했어.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당신이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갈 길이 다른데 계속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당신처럼 욱하지 않고 맨날 술에 쩔어서 그런 곳에 드나들지도 않아. 오로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 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놈의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거 알아?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 어머님이고 또 다른 한 대는 아마 그놈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서 이 모든 사실 그놈한테 알리고 어머님한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할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내 통장에 5억 넣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세상 뜨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놈 돈 많다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뒤를 쫓아갈 때 장모님도 아내의 뒤를 뒤쫓고 있었네요. 저는 놓쳤었지만 장모님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둘의 사고를 유발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뱃속의 아이가 그놈의 아이가 아닌 제 아이였다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한 사람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네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과거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신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제 삶에 평생 남게 될 기억이 된 것 같네요.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